이렇게 사랑했었지.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소통했었더라? 아, 이렇게 소통했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소통이 내가 소통 방식에 있어서 우리 아이와 내가 잘 통했던가? 불통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강의입니다. 사실 귀명창이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강의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적들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가지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양 강좌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을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삶에 너무 치여서 잠시 잊어버렸던 그러한 부분을 우리 아이와 소통하는 부분에 이 중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부분의 핵심이 학교폭력이에요. 사실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학교에 열심히 찾아와서 이러한 학부모 연수라던가 이런 것을 참여했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학교폭력이야? 맨날 똑같은 주제야. 이거 좀 이 주제 좀 안 들을 수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할 때는요. 저는 검찰청에서 시작했습니다. 군산지청, 안산지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범죄예방위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컨텐츠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고 고등학교 교육 위주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가장 많이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많이 불러주시는 이 학교군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폭력이 저연령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만 해도 디지털 세상, 사이버 세상 속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썼고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사회상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변화하고 바뀌고 있다. 그에 따라서 폭력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한눈에 다 파악이 됐어요. 쟤들은 좀 문제가 있겠는데, 쟤들은 사이에 조금 껄끄러운 것 같아. 쟤는 조금 튀는 아이인데.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쥐도새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굉장히 비밀화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성 폄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났을 때 폭력과 관련된 사안에서 남녀 성비를 따지면 남학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점점 여학생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우리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지금 현재 미래 상황에 따라 학교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뭐 2번씩, 4번씩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을 할까 하는데요. 학교 폭력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년 전만 해도요. 이 질문의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학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 연수에 오셔서. 그런데 작년부터요.
작년 올해 제가 줌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줌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해보면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당사자는 우리 아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진화하셨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 학교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깨어 있다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부모기 때문에 혹은 우리 아이보다 삶을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쿵 하면 짝 하고 우리 아이의 해결 방법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해? 누가 당사자든 해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작년에 그 상담을 통해서 만난 학생이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 친구가 내 저거 학교폭력 해야지 하고 다가가서 학교폭력을 한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이제 엄마 아빠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아이도 유치원에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친구랑 복도에서 장난치고 이렇게 놀다가 그 친구가 계단을 함께 내려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애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상 밀치게 됐어요. 의도하고 밀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애가 이게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런데 이게 뼈만 다쳐도 사실은 큰일인데 사실은 뼈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관절을 다쳤는데 고관절을 다쳐버렸어요. 그러니 한 행위는 그냥 이야기하다가 오버액션으로 내 친구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그 고관절을 치료하고 퇴원하기까지 한 3, 4개월이나 걸렸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 당한 아이가 이제 하는 말이 엄마가 그 친구 엄마한테 사과도 받았고 걔한테 사과도 받았다고 나한테 용서하래요. 내가 학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3, 4개월이라는 시간을 손해보고 그 아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해한 친구는 학교 다닐 거 다 다니고 자기 일상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우리 엄마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용서해 주래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니까 저보고 속이 좁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나 화나 이런 것이 풀리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화해하고 그래 내가 대신 이야기해 줄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풀리진 않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운 친구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서 풀어서 무언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다시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 남편하고 우리 남편이 자주 만난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같이 놀고 노래 한번 불렀다고 이제 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풀리나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도 없었고요. 물론. 그리고 그 아이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없었고요. 나는 내가 피해자로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내 일상도 누리지 못하는데 심지어 걔가 사과를 하는 둥 마는 둥 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저보고 성격이 이상하고 속이 좁은 아이라고 우리 부모님까지 이야기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사자가 우리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쨌든 용서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걔하고 용서하고 잘 지내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물론 다친 건 안타깝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긴 하지만 걔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봐왔기 때문에 친분도 있고 그래서 끝은 다 보여요.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우리 아이가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일로서 극복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와 잘 지내려면 부모님이 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과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과한 것이 뭐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뭐 학과 과정 뭐 노트 필기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밖에 외출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방문해서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같이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엄마가 사과 받았어. 그리고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너 힘든 건 아는데 상황이 이러니 어떡하니. 결국은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우리 부모님이 아닌 우리 아이가 겪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한 학생도 그렇죠. 일부러 아이를 괴롭히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 행동으로 누군가가 다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기간 동안 나도 그 아이와 함께 똑같지는 않겠지만 학교가 마치고 학원 마치고라도 그 아이를 방문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학교와 우리 친구 다친 친구와의 다리 역할을 해줬다면 아마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학교 폭력의 당사자는 우리 아이고요. 우리 아이들끼리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3번에 한번 보세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부모 역할이 있대요. 뒷짐지고 물러서 있으라고만 하면은 뭐 힘들겠지만 그러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방을 위해서 또 부모 역할이 있다고 하네요. 참 부모 역할 힘들죠, 그죠?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영상으로 시작할 텐데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학교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학교 폭력이 끝나면 학교만 졸업하면 학교 폭력은 끝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학교 폭력은요, 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 구비구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초등학교인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요, 관심을 가지고 또래 관계 형성,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받을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가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반기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생활을 통한 관계의 경험에서 그 에너지를 축적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 법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학교폭력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러한 상해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이 모든 행위는요, 사실 우리가 형법, 민법, 형사법에서 많이 보는
범죄 행위들이에요. 결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해자를 처벌하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만든 법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모든 범죄가 어디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든 학교 외에서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학제 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여기서 우리나라 학제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라고 했죠. 결국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든지 보호를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학폭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학폭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정당방위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때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저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저도 욕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이러한 정당방위 개념은 사실은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선도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바르게 반응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주변 어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자. 이게 바르고 선도적인 해결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법제의 가장 큰 줄기이긴 하지만 학폭법에서는 정당방위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원인이 있었어 라는 동기유발이나 원인 행위에 대한 것에 관계없이 그 아이 행동을 보고 그리고 행동이 옳지 못하면 교정을 하고 선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법률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죄로 두 가지 이상의 벌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죄에 한 가지 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요. 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벗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간혹 국가인권위원회에 소가 제출하기도 해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법에 의해서 이래 처벌을 받았고 정당한 처벌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똑같은 사안을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조치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뭐 교내봉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회봉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폭법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선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화를 통해서 학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법당국의 처벌과 상관없이 별도로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요. 우리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교육적 목적이 강하고요. 선도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사법이나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이렇게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적 특성을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데 그리고 학폭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법률이 아까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의,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 거창한 이 법에 저촉되는 그 법률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니 학폭법에서 유형별 분류를 7가지로 해놨어요. 이렇게 신체 폭행, 금품갈취, 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폭력. 과거의 초창기에는요, 교육 방식이 어땠냐면요, 신체 폭행 이런 거야 하지마 하면 큰일 나, 금품갈취 이런 거야 하면 안 되겠지, 잘못된 행동이겠지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위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방식도 우리 아이들에게 와서 하는 교육의 방식도 굉장히 진화하고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목격자가 있다. 누군가는 가해자에게 그러지 마, 그거 학교 폭력이야 라고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피해 아이를 도우는 아이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가해자를 이렇게 북돋우는 아이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내 옆에서 내 친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방관자는 되지 말자라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방관자적 역할을 넘어서서 공감하는 기능을 낼 수 있도록, 공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학교 폭력의 양상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방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면은요, 솔직히 저는 이런 강의를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사실 부모로서는 자격이 없는 부모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 불통인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부모를 소통의 창구, 믿을 수 있는 언덕,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우리 아이가 힘드니까 부모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힘들게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냈던 학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학교 폭력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부모, 불통인 부모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말,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요새 왜 그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지 모르겠어. 엄마도 학교를 다녀봤는데 엄마 다닐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희들은 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 엄마는 놀아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너희는 그런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지라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계속 학교 가기 싫다라는 말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길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왜 너만, 왜 나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겨?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원망의 마음이 들고요. 그러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딸내미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싸우다가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들어가면은요, 또 혹시나 애가 잘못될까봐 방문에 귀를 대고 잠자지 못한 시간들이 몇 날인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 중에 어느 날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일단은 돌아서서 오진 않으니까 학교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차로 무조건 교문 앞에 실어다 나르는 거예요, 애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지 한 6개월 지났을 때 애가 학교 교문을 보고 심정지가 왔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부르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머리가 정말 있잖아요, 정말 깨끗한 눈 볼 때 느낌처럼 맑아지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부적응이 아니구나, 학교 가기 싫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는
짐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짐작이 들고는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 중에 뭐 상담도 물론 여러 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 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거,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소통되지 못한 부모였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도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응어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네가 힘든 일을 겪는데도 엄마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앞으로라도 엄마가 변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어라고 비니까, 그때서 우리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학교는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학교 가기 싫은 따로 있는데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4명의 친구들한테 집단 폭행도 당하고 학교 폭력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나만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캐치를 해서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비빌 언덕, 말할 대상, 소통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해주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알기까지는요, 6개월 하고도 2주가 걸렸고요. 그 6개월 2주 만에 원인을 알고 해결하는 데는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해결로 가는 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자녀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사이에 벽이 생겨버리면, 그리고 그러한 벽이 생겨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모가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 아픔?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로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딸내미가 이 해결 과정을 통해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걔들이 4명이고 나는 1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힘도 약하고 대항해도 어쩔 수 없어서 맞고 어쩔 수 없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솔직히 걔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용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최대한 방어를 했어.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4명의 친구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어서 누가 제발 도와줬으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던 같은 반에 있던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시는 보기 싫어. 그래서 엄마,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나 전학 가고 싶어. 처음에는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네가 도망가야 돼? 왜 네가 전학을 가?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을, 그 괴롭혔던 그 친구들 말고 그 모르는 척 했던 그 많은 아이들을 친구라는 생각도 안 들고 다시 볼 게 더 끔찍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 방관자가 이 정도까지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관자는요, 가해자에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가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야, 그거 학교폭력이야, 잘못된 행동이잖아, 네 제 기분은 어떨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척 해버리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요, 뭐 내가 성격이 급하고 행동적이라서 내가 쟤를 괴롭히거나 내가 쟤한테 말을 해서 그렇지, 뭐 쟤들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일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자기가 하는 폭력에 대해서 그럴 만한 행동으로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관자가 피해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힘의 균형이 이미 깨졌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학교 폭력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하지 마! 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주면 나도 그 아이를 벗삼아서 하지 마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처음에는요, 분노의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고 그 폭력에 길들여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기면서는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된가? 쟤들이 다 가만히 있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보니까 나 하나만 없으면 진짜 평화로운 세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관자가 있는 것이 이 학교 폭력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데미지이고 얼마나 커다란 방해 요소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야, 그거 잘못됐어. 야, 소정이 왜 괴롭혀?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니나 잘해라. 제발 니나 잘하고 니나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엄마 아빠 바쁘다. 쓸데없이 남의 일로 학교 불려다니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이고 니 일 아니면 상관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이 방관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한 아이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훌륭한 아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학교 강의를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뭔가 불이한 장면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제가 나서서 아저씨 이건 아니잖아요. 아줌마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른인 저도,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는 저도 섣불리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상황에서 정의를 부르짖을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 없다 쪽으로 기우는데, 우리 아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예요. 칭찬해 주셔야죠. 정말 훌륭하고 자식한테도 배운다더니 엄마가 정말 하늘에 복을 받아서 너 같은 아이가 내 자식으로 왔는가 보다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용감한 아이, 그리고 정의로운 아이의 싹을 가장 빨리 싹둑 잘라버리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지금은요, 이 학교 폭력이 당장 내 아이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아이의 일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박수 쳐주세요. 칭찬해 주셔요. 엄마도 잘 못하는, 아빠도 잘 못하는 정의로운 일을 네가 했구나. 너 참 대단한 아이야. 훌륭한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이요. 일단은요,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 그 힘이 성적일 수도 있고요. 그 힘이 부모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 힘이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힘이 친구 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폭력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학교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야기하지 그래. 옆에 선생님도 계시잖아. 엄마 아빠 뒀다 뭐해 이야기하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학교 폭력을 당하는 80% 이상의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우선은 첫 번째, 보복이 두렵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면 뭐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우리 아이들 진짜 식은 멀쩡하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이런 아픔에 놓여 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발달 특성상요, 친구들 사이의 비밀, 친구들 사이와 나눈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지 않기로 한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하는 아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은 뭐예요?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폭력 사항이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학교가 부모가 사회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고자질쟁이 그리고 뭐 이런 아이로 낙인 찍힐까봐 또 다른 이제 굴레가 씌워질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전 복도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저와 먹을 걸 나눠 먹기도 했고 제 가방이나 시계도 나눠 가졌습니다. 친구는 제가 용돈이 부족할 때 용돈도 빌려주었고 제 대신 청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었을지 모를 그 행동. 다른 사람에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폭력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모습도 뵐 수 없고 쌍방향 이제 이 소통도 할 수 없고 화면만 보고 이야기하려니까 제대로 듣고는 계신지 제 마음이 전달은 되는지 굉장히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세부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 신체폭행, 특히나 초등학교에서는요. 신체폭행 유형이 장난인 듯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장난이야. 나는 재밌어서. 나는 같이 놀자고 하는 행동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왜? 사람마다 경계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 누군가는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친구가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싫어라고 하면 너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단지 네가 하는 그 행동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고 싫다라는 거야 라고 이미 경계가 서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장난으로 다가갔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다가갔다 하더라도 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상대방이 싫다라고 했을 때 제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장난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경계를 세워주실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놀면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그 친구에게 정말 재밌고 싶어서 즐겁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편하다라고 하거나 싫다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친구가 화를 낸다라고 하면 사과해도 돼. 그건 진짜 멋진 행동이야. 라고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경계를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은 6명이 있으면 6명 다 즐거워야 해 라는 것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감정을 가졌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표정,
행동, 말이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혹은 싫은 몸짓을 한다거나 혹은 얼굴 표정이 웃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친구는 싫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6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싫은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미 이건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다. 폭력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품갈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가난한 시절일 때 궁핍의 시절일 때 없을 때는요, 사실은 금품갈치가 가지고 싶은데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요, 조금 더 가지기 위한 금품갈치예요. 내가 이미 6개 갖고 있는데 1개 더 갖기 위해서, 2개 더 갖기 위해서. 그리고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특히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것도 금품갈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면, 그리고 내게 소중하면 다른 사람 건 역시 소중하다라는 이 생각, 이게 기본이어야 되는데요. 간혹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볼펜이라도, 1,000원짜리 볼펜이라도 이 볼펜을 돈을 주고 그냥 문구사에서 샀느냐 아니면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갖다 주셨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000원짜리 볼펜이 의미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 교육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빌려가서 달라고 했더니 야, 새 거 사주면 되잖아. 그거 얼마 하지도 않은 거 그거 쓰던 거니까 그거 내가 그 1,000원짜리니까 500원 줄게, 4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건에도 사람과의 역사와 교감이 있어서 새 것보다 쓰던 물건이 훨씬 더 소중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라고 하면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욕 잘 안 해요, 우리 애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시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 아이들끼리 일상언어예요. 일상언어. 이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욕이 굉장히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 이 부메랑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잘 가지고 놀면 부메랑은 보통 어떻게 해요? 던지면 나에게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말도 그래요.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리고 친구를 칭찬하는 말,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욕설을 할까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이 부메랑하고 같아서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언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메랑이 잘 갖고 놀면 이렇게 재미있는 도구일 수 있지만 잘못 갖고 놀면 나를 폭력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듯이 말도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가치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혹 상담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나는 내가 바른말 고운말 쓰고 싶어도요, 그렇게 쓸 상황이 안 돼요. 내 옆에도 욕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바른말 고운말하고 친구에게 좋은 말만 하는데 욕이 돌아올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욕을 하면 상대방도 욕을 할 거고, 네가 비난을 하면 상대방도 좋은 말이 돌아올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건 그냥 해버리고 치우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왕 돌아오는 말이라면 나에게 희망이 되는 말, 좋은 말, 행복한 말이 돌아왔으면 좋겠으면 나 역시 내 친구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라고 긴 시간을 두고 가치적으로 인성교육으로 다가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말은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몸서 솔선수범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은요, 엄마가 오늘 학부모 연수 들어보니까 너가 욕 많이 한다며. 오늘부터 욕하면 진짜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해갖고는 이 언어 습관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뿌리 뽑아야지라는 생각 말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우리 생활상을 부모님의 언어 습관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에게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인성교육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따돌리고 괴롭힌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또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비슷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괴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에 외면하는 반 아이들의 모습이나 다른 친구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는 고립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죠?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내 탓을 하지 않도록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나와 나의 자녀와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저희 딸 아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지 못한 부모, 불통인 부모라고 했잖아요. 소통하지 못하는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교육을 들으시는, 이 연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들을 했던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답이 보이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정답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 멱살 긋고 어디에요? 우리 아이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경험하기 전에 멱살을 딱 잡고 이 결과의 자리에 딱 갖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와 우리 부모와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소통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선생님? 소통하는 거 좋은 거 안다. 공감하는 거 좋은 거 아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답답해서 물어보는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소통하려면 뭔가 거창한 주제를 우리 아이가 요새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노래, 가수 뭘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소통은 정말 사소한 걸로 하는 겁니다. 거창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된장찌개가 짜? 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이 끓이는 된장찌개 뭐가 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엄마가 백종원 선생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된장 2스푼에 고추장 한 숟가락 넣으면은 맛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해서 평소에 안 넣었던 고추장을 넣었더니 좀 짰나 보네. 어쩌지? 이렇게 별거 아닌 대화라도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쿵 하면 짝 하고 받아주시는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은 거창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된장찌개로 하는 겁니다. 엄마 작년에 엄마랑 산 셔츠 이거 좀 작은 것 같아. 내가 살이 쪘나? 내가 컸나? 나 새 거 사줘. 엄마가 보기엔 하나도 안 작다. 그냥 올해까지는 입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 네가 느끼기엔 작게 느껴져?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빠 쉬는 날 아니면 언제 한번 나가서 한번 셔츠 한번 보자.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어도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존중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구나라는 느낌이 될 수 있는 대화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소통은요, 거창한 걸로 하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뭐예요? 작은 거, 된장찌개, 우리 아이 옷,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는 말,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대화를 시도할 때 눈 마주쳐 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라는 겁니다. 아, 그래 엄마 듣고 있다. 엄마 설거지하고 있잖아. 이야기해. 엄마 다 들려. 뒤통수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아, 빨리빨리 밥 먹어. 아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학원차 온다고 바쁘다고 퇴근하시는 거. 빨리빨리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는 이제 부모님의 말이라고 합니다.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고 여유를 가지고, 특히나 우리 다 바빠요. 부모님들 다 직장생활 하세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맨날 스마트폰, 휴대폰 들여다보는 엄마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같이 있지 못해도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 30분만이라도 오롯이 내 얼굴 보고 내 눈 보고 내 말에 귀 기울여서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부모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때요. 그래, 이야기해. 듣고 있어 라고 하고 다른 일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그래 이야기해라 하면서 야구 본다던가 골프 보면서 시선은 거기 가 있으면서 내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도. 그래서 거창한 걸로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대화 중에 사소한 걸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왜 신체 폭행 이야기할 때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는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막 달려가서 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봐서 달려가서 끌어안았어, 뒤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끌어안은 아이도 스킨십에 뭐 자연스럽고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인데, 그 아이 입장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친해도 뒤에서 끌어안거나 이런 행동은 진짜 싫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신체적 접촉에 의한 트러블이니까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몸도요, 경계가 있어요. 우리 왜 다른 사람 물건도 그 물건의 이름이 굳이 적혀져 있지 않아도 그 물건의 주인이 다 있듯이요. 내 몸은 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만지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그리고 말로 놀리거나 하는 거는 모두 성폭력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사예요.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 특히나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화장실에서 서로 소변 보는 거 보면서 막 놀리고, 특히 뭐 중요한 음경이나 이런 걸 보고 놀리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와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돼 있잖아요. 보통 집에는 같이 쓰잖아요. 그죠? 여학생 화장실은 어떤가 궁금해. 그래도 남학생이 기웃거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성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이성이 들여다보는 건 어쨌든 간에 규칙 위반이고 범법 행위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어리니까 그렇지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일 때, 한 번일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음경 보고 놀리던 아이 그냥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요, 만지고 찌르고 한다고 결국은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이 정해진 장소,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잘할 때 그런 기억이 잘 없는데 요새 부모님들 아마 이런 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분히 안아주고 충분히 스킨십한 아이가 온화한 아이, 따뜻한 인성을 가진 아이, 머리도 똑똑해진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서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가 엄마가 안아주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우리는 가족이고 네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지, 네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친구에게 가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네 마음과 다르게 성폭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경계를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그 아이가 헷갈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스킨십까지만 하시죠. 그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안아줄 때, 우리 아빠가 안아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나를 안아줄 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스킨십에
별 거부감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A에게도 하고 B에게도 했는데 B가 내가 하는 행동이 싫고 불편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거는 스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니는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특히나 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경계는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아무리 친해도 다를 수 있음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간혹 다른 사람 바지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장난으로 자기 바지를 내리면서 자기 몸을 노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을까봐 라고 하시는데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 몸 보여주는데 어때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괴롭힌 거 아니잖아. 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기 싫은 누군가에게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장면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그러한 행동을 장난이라고 계속 하다가는 뭐예요? 성폭력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TV에서 나오는 범죄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성폭력 가해자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허걱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몸의 경계, 마음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성 하면은요. 이 몸, 섹스 그리고 육체적인 것에 한계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은 물론 섹스도 있지만 젠더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성, 육체적인 성, 신체적인 성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 의견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남자는 이런 부분, 여자는 이런 부분 이러한 자연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적인 기준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왜 이게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2차 성징이 생기면서 2차 성징이 되면서 뭐예요? 이 신체적인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성적인 가치관, 젠더,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제 사회적인 성적 이제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내 몸의 변화에 적응을 해가고 또 다른 신체적인 성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나와 상대방 생각이 달랐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싫다라고 했을 때 스톱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걸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멈추고 사과했으면 해결될 일을 끝까지 똥꼬집 부리다가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그 상황에서 네 행동을 받아들이기 불편할 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가 훨씬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죠. 이 사이버 폭력은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교 생활도 줌으로 하기 시작하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요. 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이죠. 그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해요. 손가락 몇 개만 까딱거리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그리고 게임도 다양한 부분에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불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굉장히 빠른 자극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개인화된 생각이 이제
잘 정립되어 있는 청소년들 기준에 굉장히 맞는 기기가 이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러한 좋은 면에 감추어진 나쁜 면들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빠른 자극만 찾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계 맺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홀해지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업무를 보는 게 아닌데도 전화 받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요새는 문자나 SNS가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죠. 굳이 전화로 할 이야기면 만나면 되고 아니면은 문자나 SNS로 하면 되지 굳이 전화로 할 필요 왜 굳이 전화를 이렇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의 문제도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중독은요 약물 중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약물 중독이 뭐예요? 일상생활 안 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 내가 먹을 시간, 잘 시간, 놀 시간, 그리고 공부할 시간,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시간을 스마트폰이 빼앗아 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시도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러한 신인류의 탄생이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 놓고는 생활하지 못하고 일상을 잘 즐기지 못하는 현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규제를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조차 인권 침해니 말이 많죠, 그죠? 어쨌든 이런 중독의 문제로 이런 일상생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금단 현상도 있잖아요. 혹시나 스마트폰을 이게 충전하지 못해서 꺼진 시간에 혹시 SNS나 혹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시도 잘 못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게임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게임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 상담으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각 반에 한 2-3명은 꼭 일어나 있어요. 하루에 진짜 학교에 앉아 있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폰 만지고 게임하는 아이가 2-3명은 꼭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시간 만졌으면 이만하면 됐어 내일 또 하지가 아니고 뭐예요? 1시간 만졌으면 2시간 만지고 싶고 2시간 만졌으면 3시간 만지고 싶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도 심각해요. 몰래 찍고 자기들끼리 올려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SNS에 올리고 흔히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고 이게 바로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전부 다예요. 몰래 사진 찍는 걸 불법 촬영이라고 하죠, 그죠? 몰카 아닙니다. 불법 촬영이고요. 불법 촬영을 통해서 만든 영상물, 사진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있는 SNS 혹은 카톡방에 올려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얼평몸평하는 거, 사진 합성하는 거, 이거 모두 다 사이버 성폭력이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SNS에 오픈됐을 경우에 범죄자들이 또 다가오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빨라서 일단 SNS에 올렸다 하면 그게 진짜 가짜 상관없어요. 그죠? 오히려 확대 해석되고 왜곡되고 더 심하게 변형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조차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정보가 편리하고 빠른 이면에 이런 무서운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간과하기 쉽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언가를 찍고 내 사진을 찍고 일상을 찍고 이러한 일상을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만의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올린 내 정보, 내 사진, 내 이야기들이 내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사진의 수위나 그리고 그 이야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뭐예요? 평생의 족쇄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안내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명성이에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요. 이 마찬가지예요. 안녕, 나 초등학교 4학년이야 하고 채팅방에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4학년이라고 하니까 4학년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또래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사이버 상의 익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다르게 세상에 안 좋은 면, 나쁜 이면에 대해서 사실은 속속들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어, 범죄자일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문화 자체가요, 찍고 올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친구에 대해서 그냥 친구련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교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원래는 거의 주제가 디지털 성폭력으로 계속 학교에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익명성 때문에 감히는 얼굴 보고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적인 이야기를 퍼뜨린다던가 혹은 허락받지 않고 동의받지 않은 사진을 함부로 SNS에 올린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히 성이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굴 보고는 감히 못하는 이런 성적인 이야기들, 특히나 다른 사람의 지극히 성적이면서 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대 저렇대 이런 식으로 마치 놀잇감처럼 재미처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또한 말로 하는 언어적 성폭력인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진짜로 다가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친구 맺기를 하거나 혹은 다가오는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말도 해주셔야 돼요.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길들이는 걸 왜 마부가 말을 자기에 맞게 길들이는 걸 그루밍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그루밍이 뭐냐면 처음엔 친구처럼 다가가요. 그리고 네 일상을 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너무 네가 좋아. 이렇게 다가가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는 마치 나중에 네가 좋아. 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나는 어디 뭐 경기도 쪽에 있는 학생이고 그런데 네 얼굴이 궁금해. 그러면서 이제 셀카 사진을 보내요. 그럼 너도 얼굴 보여줘. 그 셀카가 사실은 그 아이의 사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보내오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네 몸이 보고 싶어. 그리고 몸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적정 수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미처 이게 그루밍 과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세 번째 문제점은요, SNS 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공유하고 전달하고 퍼뜨리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요, 김치 함께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둘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SNS 상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내 얼굴은 내가 올리니까 오픈해도 되지만 상대방 얼굴은 스티커를 통해서 가려줘야 돼요. 왜? 허락받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함부로 사진 찍은 것을 어떻게 해요? SNS상에 올리면
그것도 디지털 성폭력이 되잖아요. 김치 사진을 찍은 것까지는 허락했어요. 그렇지만 SNS에 올려도 돼라고 확실하게 허락받거나 동의받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이 사진이 너무 예뻐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행동도 뭐예요? 바로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NS는요. 좋아요나 뭐 싫어요, 나빠요 이런 걸 누름으로 인해서 공유의 기능이 시작되죠. 그래서 나와 친구 맺기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올린 그 SNS 상의 글이 올라가요. 그래서 퍼나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해 행동을 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도 없고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면 관계가 아니고요. 누구나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은요. 가해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요. 심지어 본인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경고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폭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아까 학교 폭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캡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증거 저장이죠. 그죠? 그리고 일단은 그 SNS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요. 내가 얘들이 또 그런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단톡방에서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빨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폭력은요. 시간을 다투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 아이들에게 조금만 빨리 이야기하지 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혼낼까 봐요. 혹은 선생님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을 키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을 해주거든요. 부모님이 너를 혼내는 건 일단 네가 건강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이것보단 좀 나은 너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혼을 내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범죄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네가 위급한 상황이고 네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어떤 선생님이 너를 평가만 하고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너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너에게 우군이 되어서 너의 편을 들어서 도와줄 사람은 바로 나야, 엄마 아빠야 라고 평소에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을 위한 부모 역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생에게 가장 큰 중대 스트레스는 바로 가정의 붕괴예요. 부모님 이혼, 그리고 부모님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별거, 이혼 이런 것들이 큰 스트레스 작용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죠. 어른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기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은 당사자이지만 아이는 뭐예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정서적인 학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가된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체벌들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의 83% 이상이 부모로부터 일어나죠. 행복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은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보호와 케어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나 천재지변 이런 절대적인 원인들은요, 아동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벌어지는 상황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스트레스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 혹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고통들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생의 스트레스도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죠. 아이들이 잘 넘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요, 그것 또한 스트레스로 남아서 아이들을 힘들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인생 살아보셨겠지만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이렇게 내 아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친구 혹은 그러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그건 정말 우리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라고요. 그게 삶의 경험이 되어서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모 역할인데, 작은 일이라도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이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하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네가 잘 감당하면 나중에 이 똑같은 문제 발생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요? 한층 더 현명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라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되겠죠. 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 말은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많이 듣는 말인데요. 나는 자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이 빨리빨리야. 나는 지금도 누가 나한테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면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너무 싫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촉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결과도 빨리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 자신을 대변하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 조금 답답해도, 경상도 말로 썩이 터져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재촉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표현 우리 아이들이 하면 제일 좋겠죠. 어떻게? 엄마,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표현에 서툴다라는 걸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처럼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는데 그 학교 가기 싫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는데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을 거야 라는, 이렇게 부모만 알 수 있는 우리 아이의 그 삶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주셔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조금 비빌 언덕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인격이나 정체성 등이 완전히 완성된 시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생긴 스트레스를 계속 내재해서 쌓아두었다가는요, 나중에 심하게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찡그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은요, 너 엄마가 그러지 마라 그랬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하면 되잖아,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나는 거 알지? 이렇게 이 화내고 짜증내는 상황만 보고 우리 아이를 체근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네가 평소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잘 우는 아이가 아닌데 뭐가 속상하니?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엄마가 아는 게 당연한데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우리 아이가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에 다가가서 진심으로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은요, 질문의 힘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하는 방법과
내용만 바뀌어도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한 질문은요, 우리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조차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어떠한 일로 우리 아이와 대화가 필요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거나 혹은 자녀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에게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주고요. 자기 생각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그러면 마법처럼 우리 아이 마음에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마음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이러한 생활훈련으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맺는데도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다려준 만큼 우리 아이도 친구에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존중하는 만큼 우리 아이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인간관계 맺고 대화를 나눌 때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그냥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요. 다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려줄 줄 알겠죠. 그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부모님 아이 밑에 자란 아이는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의 말을 듣고 기다려줄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된장찌개가 짜 했을 때 그렇구나, 다음부터 신경 쓸게 라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어떻게 내 친구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 일단은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일상이고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아이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교과서이고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의 질문을요, 가정에서부터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친밀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존중의 경험과 배려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 잠깐 볼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교는 삼위일체가 되어서요, 정보를 요긴하게 잘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학교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절대로 올바른 해결로 갈 수 없고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히 학법과 관련된 일은, 학교 친구들과 관련된 일은 우리 부모님들만 알고 그냥 지나가고 부모님들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함께 알아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논한 상태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든 학교폭력 피해자든 우리 아이고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 특히나 가해자 아이들 다시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어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시선으로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 그리고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모님